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몇 년 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세상을 휩쓸었던 적이 있었죠. 사실 가스라이팅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저도 그때는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고 몇 년을 가슴을 치며 참아왔어요. 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행복했던 저희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풍비박산 나버린 이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지금은 통쾌하게 복수해주고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몸서리 쳐지더군요. 오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간 끈질기게 마음에 남아있던 그때의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네요. 저는 꽤 늦은 나이에 운명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도서관 사서였던 저는 연애나 결혼보다는 혼자 책 읽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몇 번 정년기 때 잠깐 만났던 남자들과는 뭔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30 넘어 결혼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여자 나이 30이 넘어가면 어딘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때죠. 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홍기를 놓치니 노처녀로 이미지가 굳어져 쭉 혼자인 채로 살았답니다. 40이 넘은 어느 날 도서관에 조금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책을 잔뜩 빌려서 가더라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 처음에는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스쳐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대여할 수 있는 책을 최대치로 빌려갔어요. 그러고서 매주 일요일에 한 번씩 꼭 책을 잔뜩 빌려다가 연체 한 번 안 하고 꼭 그 다음 주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남자의 옷은 늘 누가 봐도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고 손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옷에서는 지울 수 없는 땀 냄새가 배어 있었고요. 정체가 뭘까? 나이도 꽤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매주 저 책들을 다 보고 반납하는 건가? 저는 몇 번 물어보고 싶다가 괜한 오지랖 같아서 말았었는데요.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 책들을 다 읽으시는 건가요? 굉장히 빨리 읽으시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더군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서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무엇 때문에 매주 책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내뱉었다가 실례 같아서 말을 삼켰죠. 남자는 서둘러 책을 빌려서 나가버렸고 저는 저 때문에 남자가 책 빌리는 것을 그만둘까봐 서둘러 남자의 뒤를 따라 나갔어요. 저기요. 남자를 붙잡은 저는 제가 괜한 참견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매주 책 많이 보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도 매주 꼭 오세요. 저는 저 때문에 혹시나 부담스러워서 도서관에 오지 않으실까봐 한 말이었는데 남자 쪽에서는 의미를 조금 오해한 것 같았어요. 들고 있던 책들을 우르르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책을 다시 드는데 귀까지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될 운명의 남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연애 쪽으로 준하고 눈치도 없었어서 남편이 어떤 오해를 한 건지 모르고 다음 주 내내 그가 저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닌지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 후 남편이 도서관에 나타나자 반갑고 안도가 되더군요. 남편은 책을 반납하더니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밖에서 잠깐 말씀 좀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판기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또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 닥치는 대로 골라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거나 억지로 다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사서님은 책 많이 보시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타일공이었어요. 화장실 같은 곳에 전문적으로 타일을 붙이는 일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평생을 일만 하고 공부는 아예 담쌓고 살았었는데 이제라도 지식을 좀 쌓고 똑똑해지고 싶어서 책이라도 많이 읽자 하며 무작정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대요. 근데 한 줄 읽기가 어렵더래요. 그럴 수밖에요. 완전 전문적인 수준의 책들만 빌려갔으니까요.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기특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몇 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신간소설 하나와 명작소설 하나,
타일에 대한 책 하나, 시집 하나 이런 식으로요. 한 주 후에 남편이 또 얼굴을 붉히며 와서는 이 책은 재미있었다, 이 책은 조금 어려웠다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또 열심히 가르쳐 주었죠. 애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도서관 사서로서 늦은 나이에 독서에 눈뜬 독자에게 책에 대한 애정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저는 독서 선생님, 남편은 늦깎이 학생으로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주로 도서관 휴게실이나 복도, 도서관 밖 벤치 같은 곳에서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남편을 보면서 눈을 찌푸리며 아유 냄새, 이런 데 올 거면 좀 씻고 오지 하고 핀잔을 주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발끈해서 벌떡 일어나 저기요,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와서 책 볼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오면서 책만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됐지 복장 교정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고 따졌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아니 내가 뭘 하면서 가버렸죠. 남편은 제게서 조금 떨어져서 자기 옷 냄새를 맡아보더라고요. 저한테서 냄새가 나나요? 하고 물었고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지 급히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찾아왔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새 옷을 굉장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나왔더라고요. 왜 드라마 같은 데서 갑자기 첫눈에 반하면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효과 같은 것을 주잖아요. 저도 그걸 직접 체험해봤어요. 우리 남편 그렇게 꾸며놓으니 웬만한 TV 속 남자 배우 못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좀 있긴 했지만 얼굴도 준수하고 몸을 쓰는 일을 해서 그런지 어깨가 떡 벌어져서 키도 크고 냄새에 특별히 신경을 썼는지 향수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 전부터 남편에게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바로 남편에게 빠져버렸죠. 나이를 많이 먹어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20살이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처음 제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때 자기를 쫓아나와서 매주 꼭 도서관에 오라고 한 소리가 일종의 호감 표시라고 착각했었대요. 그래서 정말 매주 가기 위해 일하는 틈틈이 계속 제가 추천해준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책에 대해 물어봤을 때 자연스레 대화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노력했는데 제가 당연히 사랑에 빠지게 되었겠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자연스럽게 손을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꽤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남편은 사귄 지 몇 달이 지나자 더 지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지금 4살이에요. 남편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초혼이 아니지 않을까 짐작은 했었지만 당시에는 이혼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던 데다 4살이나 먹은 아이까지 있다니 충격이 크긴 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를 가르치려면 좀 더 똑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애 경험조차 많지 않은 사람인데 만약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갑자기 4살 먹은 아이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이 때문에 더 이상의 연애와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머리와는 다르게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서 저는 결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따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래 고민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어린아이의 인생도 달려있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무게의 고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막상 남편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차마 헤어지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미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일단 아이를 먼저 만나보겠다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는 괜히 아이에게 정 붙을까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먼저 먼발치해서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는 지금 남편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남편에게 인계되는 그 잠깐 보기로 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죠.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4살짜리 아이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저편으로 손을 흔드는 쪽을 바라보자 아주 작고 귀여운 남자아이가 남편에게 웃으며 뛰어오더라고요. 그 웃음은 마치 천사가 웃는 것처럼 티 하나 없이 순수하고 예뻤어요. 아이는 아빠 품에 덥석 안겨서 강아지처럼 깽깽거리더라고요. 한참 엄마 아빠 손탈 나이였는데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남편은 어머니를 보내고서 슬쩍 저를 보았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이 처음 만났죠. 남편은 일단 저를 자기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아이는 자기 아빠가 저를 처음 봤을 때처럼 부끄러워하며 아빠 품에 고개를 푹 묻더라고요. 하지만 곧 제가 아이에게 미리 준비해온 사탕을 쥐어주자 아이는 금방 경계를 풀고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계속 쳐다보았어요. 까맣고 반짝이는 구슬 같은 눈동자를 보며 저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가 되는 것도 제 인생에서 꽤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벌써 엄마 아빠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할 나이였어요. 전 어차피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엄마가 되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위해 조금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그 당시 기준으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식은 아주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끝낸 후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 이렇게 셋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려서인지 어렵지 않게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금방 여느 아이들처럼 엄마에게 어리광 피우고 떼도 쓰고 야단 맞기도 하는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의 공식적인 엄마가 되었답니다. 제 배에 아파서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었지만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없던 모성애가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애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엄할 때는 엄하게 했죠. 무엇보다 더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요. 아들은 자기 아빠를 닮아서 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특히 커갈수록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치이는 일이 많아져서 아무래도 속상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체구도 큰 편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드센 아이들이 자꾸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맞고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엔 제가 더 화가 나서 학교까지 쫓아간 적도 있었고요. 아들에게 더 강해져야 된다며 태권도 학원에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천성은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큰 사고 없이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껑충 커서 저보다 커지더라고요. 사춘기가 오자 안 그래도 말 수 없던 아이가 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기도 했지만 엄마 갖다 준다고 네일클로버를 찾아다 주는 등 착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전처, 아들의 친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남편 말로는 애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양육권도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하는진 모르지만 돈이 떨어지고 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고 나타났어요. 아주 못되게도 아이를 빌미로 삼으려고 아이 앞에 먼저 나타났죠. 당연히 남편이 무섭게 화를 내며 쫓아냈고 그 여자는 돈도 빌리지 못하고 도망치듯 쫓겨났어요. 이후 저를 친엄마로 알고 살았던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내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정말 내 자식보다도 내 자식으로 생각하며 키웠다고, 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라고 제 진심을 다해 말했죠. 하지만 사춘기 때문인지 충격이 커서인지 아들은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서운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아줌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랬던 거죠 하고 화를 냈어요. 그 서운했던 일들이라고는 성적이 떨어져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혼냈던 거라던가 어른들에게 예절을 안 지키면 꾸중을 했던 거라던가 그런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여느 부모들은 다 아는 훈육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잘해주고 사랑을 쏟았던 것들은 기억도 못하고 말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무나 서운하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정말 맞는 건가 싶고 나중에야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긴 했지만 그때 받은 상처는 정말 저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 그 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엄마와 만난 이후 아이가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해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했다나 봐요. 같은 반 나쁜 녀석들이 아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저와 남편은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별 문제 없이 다니는 줄 알았죠.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이는 제 상상 이상으로 혼란스러웠던 것이었죠. 아들은 그렇게 무단으로 결석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남편은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경찰서로 뛰어가 보니 초췌한 몰골에 아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잠은 공원 벤치에서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마시다 너무 배고파서 우유 하나 훔치려다가 그나마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그간의 마음고생이 겹쳐 경찰서의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놓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나름 곱게 키웠는데 겨우 4일 만에 애가 반쪽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아들도 그동안 힘들었는지 절 보자마자 훌쩍훌쩍 울더군요. 남편이 그런 저와 아들을 말없이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은 가출 후에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에서 두문분출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려주었죠. 그렇게 한 몇 달이 지났을까 영원할 것 같은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이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잠시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나오더군요. 아마도 제가 조용해서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저에게로 다가오더니 소파에 있는 담요를 제게 덮어주었어요.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고 그런 아들은 저를 보며 아기처럼 울더라고요. 엄마, 엄마 하면서요. 그 엄마 소리에 또 저는 내 새끼 하며 울었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부둥켜 안고 해가 질 때까지 실컷 울었어요. 남편이 와서야 겨우 그칠 수 있었죠. 그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하늘에 맹세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널 키웠어. 널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그런 말 있지.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낳았다고. 누가 뭐래도 난 영원히 네 편이고 난 영원히 네 엄마야.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훌쩍거리며 네 엄마 감사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것으로 우리 관계는 다시 원래의 모자 관계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럴 땐 아들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답니다.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커서 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그렇다고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며 지냈어요. 학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밝아졌고 저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 무렵 남편도 사업을 확장해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이 연약한 것에 불만스러워했고 내심 학교에 다시 다니기를 바랬었는데요. 제가 중간에서 계속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들은 지금 마음이 다쳤다. 우리가 아이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한다 하고요. 남편은 자기 나름 아빠로서 지원군이 되어주려면 적어도 돈은 많이 벌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찾는 것도 많아지고 직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차림새는 늘 조금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다 저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노동한 대가였죠. 아들은 나름 이름 있는 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아들은 대학교는 꼭 잘 다녀보고 싶다며 기숙사에서 통학하기를 원했고 저와 남편은 조금 서운했지만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아들은 다행히도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서 다녔어요. 그 점은 정말 안도할 만한 일이었지만 거의 20해 일도 하고 아들을 키우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아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참 허하더라고요.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들이 저에게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매일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자고 가고 여전히 저에게 준다며 네이클로버를 따가지고 오기도 했답니다. 아들이 가출해서 사라졌던 기억 때문에 저는 아들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했고 이를 아는 아들도 연락만큼은 착실하게 했어요. 아주 간혹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던가 하는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면 친구 전화라도 빌려서 꼬박꼬박 했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아들과 저를 보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딸도 아닌 장성한 아들이 저렇게 엄마를 챙긴다고 전생에 부부 아니었냐고 할 정도였어요. 잘 키운 아들 하나 10달 안 부러웠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군대도 무사히 잘 다녀오고 학교에 복학해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어느 날부터 전화가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틀, 또 조금 후에는 사흘, 나흘. 취업 준비가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그것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 않고 전화 받아도 뚱하게 대꾸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요즘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으면 그저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좀 힘들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면서 머리 좀 식히고 가라고 권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들은 연락도 뜸해졌고 집에 오는 횟수도 크게 줄었어요. 남편은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보지 라며 대수롭지 않아 했는데 거의 석 달 동안 얼굴을 못 봤더니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더라고요. 당시 아들은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뭘 제대로 챙겨 먹고는 살고 있는지 행여 공부한다고 몸이나 상하지 않았을지 혹시나 예전처럼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오면 꼭 해달라고 하던 제육볶음과 장아찌 등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을 보러 갔어요. 내내 연락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연락도 못하고 갔죠. 아들이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뜻밖에도 여자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요. 저는 제가 주소를 착각했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웬 여자가 나오더군요. 여자는 누가 봐도 거기 사는 사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아들이 뒤따라 나왔어요.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 사색이 되어 꽥 소리를 질렀죠.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허둥지둥 반찬들을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미안하다, 갈게 하고 서둘러 그곳에서 뛰쳐나왔어요. 아들도 어엿한 성인이니 연애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정면으로 아들의 사생활을 봐버리니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집으로 와서 보니 그렇게 통화가 안 되던 아들에게서 부재중 통화가 수없이 와 있었죠. 마침 남편이 집에 와서 멍한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들 자취방에 여자가 있었어.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들에게 전화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죠. 남편은 한창 젊은 나이이니 여자친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자친구와 있겠답시고 부모 전화도 받지 않고 얼굴도 잘 비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들이 오기를 벼르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연락 없이 가서 이 사단이 났다는 생각에 자책하며 있었고요. 아들은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남편의 엄한 부름에 즉시 달려왔어요. 선물인지 뭔지 쇼핑백에 뭔가를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을 앉혀놓고 여자친구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들은 조금 주저하다 네 하고 대답했죠. 남편은 얼마나 사귄 여자친구인진 모르겠지만 네 엄마가 너 준다고 반찬까지 해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하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하고 꾸짖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며 제가 언제 반찬 갖다 달라 했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사생활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하고 화르르 불타오르듯 화를 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놀라고 기가 막히는데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현관에 놓고 왔던 쇼핑백을 쏟아버렸어요. 그건 제가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가져갔던 반찬들이었죠.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잔뜩 가져왔어요? 솔직히 저 엄마가 갖다주는 반찬 반 이상은 다 버렸어요. 앞으로는 필요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저는 화가 난다기보다 정말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죠. 이게 무슨 못 배워먹은 짓이야? 그러자 자기 아빠보다 더 커져버린 아들은 남편의 팔을 획 뿌리치고 위협적으로 아빠를 노려보는 거예요. 못 배워먹은 건 아빠죠. 지금 저 때리시려고요? 그래요. 어디 쳐봐요. 이 새끼가 미쳤나? 남편은 완전히 폭발해서 아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한 대 치려는 동작을 했어요. 아들은 평생 험한 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아이였지만 남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남편이 아들을 때리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남편을 막아섰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괜히 내가 가서 그래.
저는 얼른 아들을 제 뒤에 피신시키면서 미안해, 얼른 가! 하고 집 밖으로 등 떠밀었어요. 아들은 저와 남편을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한동안 벙쪄 있었어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고민하더니 일단 자취방 얻어준 거를 빼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와 떨어져 산 이후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저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또 예전처럼 가출해버리거나 할까봐 서두르지 말자고 설득했어요. 일단은 두고 보자고요. 아들은 더욱 연락을 끊고 살았고 저와 남편도 예전 사춘기 때 한바탕 폭풍을 몰아쳤던 그때처럼 그저 착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남편에게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그나마 저에게는 간간히 연락을 했죠.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아빠한테 연락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권했더니 아빠는 무식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요. 저번에 보셨죠? 나 때리려고 한 거. 험한 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도 맞지 않게 조심해요.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에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아빠가 살면서 너한테 그렇게 화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정말 설마 널 때리기라도 했겠어? 하고 반박했더니 벌컥 화를 내며 지금 아빠 편을 드는 거냐며 엄마도 한통속이라고 그렇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들의 이상한 말투나 급격한 감정들이 왠지 모르게 묘한 이질감이 들었어요. 마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듣고 따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즉각적으로 이건 아들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아무래도 여자친구였죠. 저는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정식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만나주는 착한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소개 없는 얘기를 하면서요. 아들은 한참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선 여자친구랑 약속을 잡았으니 어디로 오라고 알려줬죠. 보통 부모님께 자기 애인을 보여주러 간다고 하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장소를 잡을 텐데 자기들 편하게 아들의 자취방에서 가까운 곳, 그것도 와인바를 예약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와인바 같은 곳을 잡았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가 와인을 좋아한다고 거길 잡았던 거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꾹 참고 최대한 비위를 맞추며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내려고 와인바로 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4살이나 연상이었고 생긴 건 특별할 것이 없이 평범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눈을 보니 이미 여자친구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아들이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릴까 싶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자기 맘대로 메뉴를 이것저것 시키고 와인을 물 마시듯 벌컥벌컥 잘 마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솔직히 제가 계속 눈치를 보고 그 아이는 전혀 예의를 차리지 않아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예의상 우리 아들 만나줘서 감사해요 하고 말했는데 들어온 대답은 네, 제가 좀 고생하고 있죠. 였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들 제가 인간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순 쑥맥이고 옛날에 왕따도 당했다면서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 만들어놨어요. 얘는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야, 가서 물 좀 떠와. 아들은 무슨 시중처럼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가져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래도 제 기분을 끝까지 내색 안 하고 우리 아들이랑 그럼 지금 동거 중인 거예요?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혼인신고했어요. 라는 거 있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듣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혼인신고를 했다고? 이미? 네. 제가 부모님께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결혼은 저와 얘 둘이 하는 건데 그걸 일일이 보고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 나름 깨어있는 여자라서 그럼 남 보여주기 식의 허례의식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보여주는 식의 성대한 결혼식 같은 거 부모님도 원하시지 않으시죠? 아니, 그래도 결혼은 중차대한 일인데 그렇게 둘이서만 결정하면 어머, 설마 어머님도 결혼식으로 지금까지 뿌린 돈 회수해야 된다 뭐 그런 속물적인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시죠? 부모님들이 자식들 결혼식으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거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은 저희끼리 하는 거고 저희가 주인공이니 결정도 저희가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똑똑한 척 깨어있는 척하며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만 옳고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의 대화법은 분명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대화법은 아니었죠. 보통 말하는 사기꾼 화법이라고 할까요?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자친구에게서 눈을 못 떼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저 순진한 아이가 저런 화법에 말려들어서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거기서 여자친구에게 반박하거나 화를 내면 남편에게 했듯 저와도 연락을 끊을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했죠.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했던 그런 이상한 행동들과 말들도 자기 의견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말을 그대로 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와인바에서 계산도 다 제가 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가 아직 취준생이라서 돈이 없어요. 먼저 보자고 하신 쪽이 계산하시는 거죠?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이빨만 쑤시고 있더군요. 아주 이거 크게 잘못 걸렸구나. 저는 집에 오는 내내 그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들이 그 여자에게 깊이 빠져들어 있는 게 눈으로도 보였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섰다간 아들이 더욱 등을 돌리게 뻔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들이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도 꽤 충격을 받았고 당장이라도 호적을 파버릴 것처럼 화를 내더군요. 저는 일단 이미 해버린 혼인신고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비위를 맞춰서 아이들이 잘 살게 해주자고 했어요.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려주자 하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이혼남이 되는 것보다는 최악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제가 아들과 여자친구에게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하니 지난번 첫 만남 때 했던 말과는 다르게 어머님이 원하시니 하는 수 없이 들어드리겠어요. 하며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불안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죠.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며느리의 의견은 대체로 무리한 요구였어요. 신혼집은 집값이 오를 만한 시내 중심가에 잡아야 한다. 시댁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전세보단 매매를 해달라. 자기들은 취업준비생들이라 돈이 없으니 집에 들어갈 혼수도 다 해달라. 신혼여행 숙소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라 꼭 풀빌라여야 한다. 요구사항도 참 많았죠. 누가 보면 결혼해달라고 빌어서 결혼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 하는 결혼, 아들 내외가 행복해야지 하면서 군말 없이 다 들어줬어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여자라는데 그럼 저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남겨놓고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며 저만 따로 조용히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아빠는 결혼식 안 오면 안 돼?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름 품위 있는 결혼식 하는데 아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빠 하객들도 다 좀 그렇고.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폭력 쓴 거에 대해서 아직 난 화가 안 풀렸어. 솔직히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아빠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순간적으로 정말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평생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버리지 않고 키운 남편이 불쌍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참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아들은 늘 자기 말을 들어주던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 당황하더군요. 저는 만약 아빠를 초대하지 않겠다고 하면 너네 주기로 한 신혼집이나 가구들 모두 없었던 거로 할 거다. 모두 아빠가 몸 부서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너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주신 건데 아빠가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잘라 말했어요. 아들은 의외에 제 강경한 대답에 더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그때만큼 아들에게 실망스러운 적이 없더라고요. 착하고 순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남처럼 아니 남보다 못하게 구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맞나 싶고요. 그 일은 차마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아들이 자기 결혼식에 아빠를 초대하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로 남겠어요. 어찌되었건 아들의 결혼식은 며느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저와 남편 속만 썩어 들어갔지만 그래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상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걸로 됐다 싶기도 하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취업을 준비한다면서 계속 백수 상태로 지냈어요. 아들은 이전보다 더욱 연락이 뜸해졌고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었죠. 다달이 생활비로 꽤 많은 돈을 부져줬는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 건지도 알 수 없었고요. 몇 번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며느리가 싫어할 게 뻔히 보이니 못하겠더군요.
주변에서도 요새 며느리들은 우리 때와 다르다. 딸 같은 며느리 바라지 말고 남이라고 생각해라. 이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다 생각해야 맘 편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 또 요새 애들은 그런가 싶기도 해서 더욱 마음을 다잡았어요. 스스로 나쁜 시댁이 되지 말아야지 자책하면서요. 그래도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아들이 보고 싶은 나머지 몇 번 아들네외 집 근처에서 서성거린 적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상가족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한탄하면서요. 그러다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고 얼른 숨었죠. 아들 내외는 맞더라도 가는지 편한 옷차림이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때릴 것처럼 손을 확 올리더라고요. 아들이 움찔하면서 막으려는 포즈가 꽤 종종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 욱해서 나서려다가 예전에 말 안 하고 아들을 찾아갔을 때의 악몽이 떠올라 멈췄어요. 아들이 제가 만든 반찬들을 들고 와 집어 던졌던 그 기억이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발길을 돌렸답니다. 분명 정상적이고 평등한 관계는 아닌데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잡혀 사는 아들이기에 섣불리 제가 나섰다가는 역효과만 날 게 뻔했으니까요. 물 없이 고구마를 꾸역꾸역 먹는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1년 정도 거의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간 수치가 정상 수치의 10배는 넘게 나오더라고요. 의사가 위험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너무 무리하게 밤낮 없이 일한 게 원인이었죠. 다행히 간 수치는 금방 정상으로 들어왔지만 남편이 나이도 있고 하니 앞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않고 조금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요. 저도 환갑은 훌쩍 넘은 나이였고 남편은 벌써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까요. 남편은 건강하던 자신이 쓰러지자 자기도 늙었다는 것을 체감한 건지 웬일인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 온 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쓰러지셨으니 그 정도 연락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아들, 잘 지내지? 아빠가 과로로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쓰러지셨어. 아들이 보고 싶으시대. 엄마도 아들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어. 연락 좀 줘. 아들은 몇 시간 후에야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심각한 상황이야? 저는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죠. 응, 다행히 괜찮아지셨어. 근데 아빠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조심해야지. 아들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응? 그런데 정말 상상치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설마 간 달라고 만나자는 거야? 저는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꾸했더니 그런 거 아니면 심각한 상황 아니라는 거지? 그럼 됐어. 끊을게. 하고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기 일보 직전에 수화기 너머로 거봐! 내 말 맞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건 며느리의 농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했던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말들, 그제야 모두 이해가 되더군요. 제 아들은 여자친구의 꼭조각식이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 연예계에서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슈가 된 시기였고 저는 제 아들도 그 남자 배우처럼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확신했어요. 말투며 행동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내일 집에 방문할 거다. 만약 내일 또 우릴 피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은 끊겠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처음으로 곧장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지금 저희 협박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마음대로 며느리 집에 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하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그 며느리 집이라는 말에서 저는 이 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 무일푼으로 살던가 알아서 해라 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선전포고를 한 거죠. 저와 남편은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아들 내외 집으로 향했어요. 돈이 권력이라고 아들 내외는 불만스러운 얼굴이긴 했지만 문을 열고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저와 남편,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살도 많이 쪘는데 아들은 피골이 상접했고 뭔가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불안한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며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요. 말 그대로 완전히 세뇌당한 모습이었어요. 너희에게 취업 준비하라고 생활비 준 게 1년은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취업 준비는 어떻게 했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새 취업 힘든 거 아시잖아요. 자격증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는데 잘 안 되네요. 너 말고 아들이 직접 대답해봐라. 어머니,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해요. 면접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손가락으로 대문을 가리켰어요. 나가 있거라. 직접 물어볼 테니까. 며느리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와 아들을 보다 민기적거리며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사라지자 아들은 주인 잃은 개처럼 눈에 띄게 안전부절 못하는 거예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가 이렇게 바보 천치가 되었는지 기가 막힐 일이었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고 물었어요. 아들은 흠칫 놀라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죠. 아들은 제 손을 빼내며 제가 어떻게 지내든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하더군요.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제가 이렇게 대묻자 아들은 아줌마는 제 엄마도 아니잖아요 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화를 내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꾹 누르며 앉혔어요. 그게 며느리가 원하는 반응이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려 노력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그래, 그게 사실이지. 그럼 이 세상에 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네 와이프라고 생각하니? 제가 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같이 소심하고 사회성도 없고 사람들도 다 싫어해서 왕따나 당했던 저를 제 와이프만 이해하고 품어줬어요. 아줌마랑 아빠도 저한테 관심 끊고 연락도 잘 안 했잖아요. 제가 싫으시죠? 남들처럼 학교 잘 다니고 취업도 잘하는 아들 아니라서 미우셨죠?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제 와이프뿐이라고요. 아들은 소리를 꽤 질렀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줌마는 아빠를 꼬드겨 자기와 아빠 사이를 갈라놓은 악마. 아빠는 그런 저에게 빠져서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요지로 횡설수설 떠들어댔어요. 그래, 그렇게 너를 교육시켜놨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와 남편이 아이들을 배려한답시고 거리를 둔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확신을 주게끔 만들어 놓은 거였죠. 아들은 저와 남편을 억지로 끌고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들에게 실망한 건지 잠자코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막상 저에게 발악하는 아들을 보니 준비했던 말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끌려나가게 되었죠. 밖에 있던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웃더군요. 비아냥이 가득한 목소리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집으로, 아마도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고 남편은 저를 끌고 차로 갔어요. 오늘부로 저놈 내 아들 아니야. 남편은 배신감이 큰지 조금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신 말대로 저놈이 뭔 세뇌를 당했는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원래부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 아니냐. 대학교까지 졸업한 다 큰 놈이 말이다. 저건 완전 글렀다. 돌이킬 방법이 없다. 남편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듯 했어요. 저는 어찌할 바 몰라 멍하니 있다가 가방을 뒤졌어요. 아들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더라고요. 저는 다시 아들네외 집으로 갔어요. 차마 다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서 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죠. 그런데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저는 대문에 귀를 대고 자세히 들여봤어요.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네 부모가 내 집까지 들어와. 네 애비한테 나는 고약한 냄새에 빠지질 않잖아. 이 쓸모없는 새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없는 새끼. 잘 들어. 저 늙은이들이 죽어서 너한테 유산 남겨주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제일 가치 있는 일이야. 알았어? 저 버러지들이 다시 이 집에 찾아오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나고 아들이 잘못했어 미안해하며 용서를 비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을 데리고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이미 깊이 세뇌된 아들이 저를 쫓아올 리 만무했죠. 그래서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되찾으려면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었죠. 저는 매일같이 아들 내외의 집 앞에서 아들이 혼자 집 밖으로 나오는 때를 기다렸어요. 아들은 혼자서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로 며느리만 밖으로 나돌아다녔고 이따금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기를 몇 주, 마침내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혼자 나왔어요.
저는 얼른 때를 노려 아들 내외 집 우편함에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넣어두고 몸을 숨기고서 아들을 지켜보았어요. 아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가 우편함에 꽂은 봉투를 발견하고 꺼내보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사진을 들여다봤죠. 그 사진들은 모두 며느리의 불륜 사진이었어요. 꽤 오래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아들 집 근처를 몰래 서성거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 보았어요. 며느리가 집 근처에서 다른 남자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들어가는 장면을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까지 했지만 동영상 속 여자는 아무리 봐도 며느리였죠. 저는 혹시 몰라서 사람을 써서 며느리의 뒷조사를 했어요. 아들이 집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아주 자유롭게 다른 남자의 연애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남자를 찾아가 며느리와 무슨 관계인지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데이트 만남 채팅 앱 같은 것으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아들은 매달 돈 나오는 돈줄 같은 것이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아들은 영원히 자기를 사랑해줄 거라느니 그런 바보 같은 말이나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갑자기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이미 깊이 세뇌당한 아들은 제 말을 믿으리 만무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아예 잠적해버릴 수도 있어서 저는 신중히 움직이기로 한 거였어요. 아들은 그간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보고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머리를 감싸주고 있더라고요.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다 찢어지더군요. 한참 후 며느리가 아들을 찾아 아파트 아래로 내려왔고 아들의 모습과 사진들을 보고 당황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건 모함이야. 내가 이런 일도 생길지 모른다고 했지? 당신 부모가 나랑 당신 떼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 와중에 저와 남편에게 덮어씌우려는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뺐으며 당당하면 지금 당장 비밀번호 풀어봐 했고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젠 을차증까지 생겼어? 이거 사생활 침해야. 너 나랑 진짜 이혼하고 싶어? 영원히 나만 사랑할 거라고 했잖아. 이 사기꾼이여나. 아들과 며느리는 아파트 앞에서 거의 난투극을 벌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더라고요. 그중 물론 저도 있었죠. 아들은 끝내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서 제가 보낸 자료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아들은 힘없이 터벅터벅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그 뒤를 계속 쫓아갔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간 아들이 멈춰선 곳은 바로 저와 남편이 사는 집 앞이었어요. 아들은 멍하니 저희 집 앞에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로 달려가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놀란 아들이 저를 보다가 곧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등을 쓸어주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넌 우리 아들이잖니. 우린 언제나 네 편이야.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머리가 좋아지는 영양제라면서 그동안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였더라고요. 그 약의 부작용이 머리가 멍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것이라는데 아들이 며느리에게 쉽게 가스라이팅 당한 이유가 그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탓도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거의 범죄에 가까운 짓이었죠. 며느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와 남편이 죽은 후 물려받을 유산이었대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저희 아들 말고도 다른 남자들도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형사 소송도 진행되었어요. 사기 등의 명목으로요. 아직 그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은 결국 다시 저와 남편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의 일이 꿈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고 알 수 없다면서 저와 남편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나쁜 사람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겠냐고 그저 운이 좀 없었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주고 다시 받아주었죠. 엊그저께는 아들과 남편과 다 같이 모여 모처럼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어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은 어릴 때와 같이 네이클로바를 찾으려 애썼죠. 예전에는 잘 찾았는데 이젠 못 찾겠다며 실망하자 저는 아들에게 말해줬어요. 네가 내 네이클로버야, 내 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에 말했더니 꼭 제보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 다르잖아요. 그중 안정적인 성향도 있고 반면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혹시 사업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남자라면 한 번쯤은 걸린다는 그 사업병이요. 오늘 제 사연은 이 사업이라는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나 이번 달에 사직서 낼 거야. 저번에 말했던 그 사업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여보, 당신은 나 믿지? 내 친구 진섭이 알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걔 말이야. 걔가 나한테만 추천하는 거라고 은밀하게 정보를 줬어. 이거 그냥 넘기면 호구야, 호구. 뭐? 사업? 당신 그거 장난으로 한 말 아니었어? 내가 사업에 얼마나 예민한지 당신도 알잖아. 나는 당신이 그냥 꺼낸 얘기인 줄 알았어.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는 거야? 당신 승진 욕심도 있잖아. 승진? 다 필요 없어. 내가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도 내 고유의 사업을 하고 싶어. 여보, 당신 나 믿지? 어? 나 반드시 성공할게. 나만 믿어. 여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지금 나는 임신한 상태라 곧 아이도 태어나잖아. 너무 모험인 거 아닐까? 차라리 우리 조금 시기를 미루는 건 어때? 아이 태어나면 들어갈 돈도 많아서 나는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돈? 그건 내가 사업하면 내가 받는 연봉이 이제 월급이 된다니까? 내가 진섭이한테 들으니까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업은 해야 하는 거야. 나 혼자 벌어서는 우리 가족 못 먹여 살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말 그대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애초에 결혼했던 이유 자체가 남편이 성실하게 안정적인 회사에 다녀서였거든요. 왜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우리 친정이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하면서 폭삭 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거라고. 왜 그러게 멀쩡히 다니던 공무원을 그만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어? 아무리 그래도 보증을 서면 어떡해.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친정에 빌린 돈이 얼만지 알아? 아이고 머리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여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준철이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어. 당신도 알잖아. 그놈하고 나 어릴 때부터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 가족도 외면하는 보증을 왜 믿었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떡해. 미선이랑 미진이는 어떡하냐고. 애들 당장 학교는 보낼 수 있어? 어? 또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면 어떡할래? 당장 어떻게 할 거냐고 인간아.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 당분간 애들은 처가에 보내자. 장모님 볼 면목이 없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께도 너무 죄송해. 아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친구의 꼬임이 넘어가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어마어마한 빚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그 과정에서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준철이 삼촌의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준철이 삼촌은 저도 잘 아는 삼촌이었어요. 아빠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닌 사이고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어요.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준철이 삼촌과 같이 여행도 갈 정도였습니다. 야, 미선아, 삼촌이 결혼을 못해서 우리 미선이랑 미진이를 딸처럼 여기는 거 알지? 만약 아버지랑 어머니가 미우면 삼촌 집으로 달려와. 우리 애들 예뻐하는 건 좋은데 너도 이제 슬슬 자리 잡아야지. 괜찮은 여자 구해서 결혼해. 뭘 결혼이냐.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하다. 아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미선이랑 미진이 보면서 만족하면 돼.
우리 공주들 삼촌이 책임진다.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기억은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사라졌어요. 준철이 삼촌에게 배신당한 아빠는 보증 때문에 온 집안 돈을 날려먹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엄마가 급하게 외할머니에게 빌린 돈도 다 날렸습니다. 워낙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녀서 외삼촌과 외숙모와는 이때 인연도 끊기게 되었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친구고 가족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엄마, 일단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딸들을 부탁해. 나랑 남편은 사채업자 피해서 돈을 벌어야 해. 둘 다 공장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여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고 마음 굳게 먹어. 정서방한테도 애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어. 인생이란 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 오빠도 세연이도 이제 내 연락은 받지도 않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속상해. 우리 딸들한테도 너무 미안해. 미선아, 네가 그래도 언니니까 동생 똑바로 챙겨. 알겠지? 할머니 속상하게 하지 말고 말 잘 들어. 엄마랑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갚을게. 엄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랑 미진이는 걱정하지 마. 외할머니 안 힘들게 내가 노력할게. 우리 딸 너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 밑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외할머니는 성격이 굳세고 강한 분이셨어요. 저와 동생에게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죠.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알고 외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외할머니는 당당하게 말하셨습니다. 사위가 당신들 돈을 떼어먹은 것은 나도 알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연좌제야, 어? 내가 알기로 사위랑 내 딸이 공장에서 매달 돈을 보내준다던데 그걸 기다리면 되지 않나?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집안을 때려 부수던 사채업자들도 외할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나중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부모님은 버는 돈을 죄다 사채업자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아예 월급을 받으면 사채업자들이 공장 앞에 서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3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미선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외할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엄마 너무 놀라서 지금 신발도 못 신고 왔어. 원래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이. 너는 양심이 있어 없어? 네 남편이 사고 친 거 내 돈하고 엄마 돈 가져갔으면 엄마를 잘 돌봤어야지. 엄마가 암이라는 건 몰랐던 거야? 애들을 이렇게 맡기고 용돈은 주기는 했어? 진짜 그 거지 같은 남편하고는 언제 이혼할래? 오빠, 나도 미안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 티를 내는 분이 아니잖아. 물론 나도 오빠한테 미안해. 미리 말하는데 우리는 돈 없어요. 이미 빌려준 돈만 해도 얼마예요? 못 갚는 건 알고 있는데 더 손 벌릴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네, 죄송해요. 세연이한테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이었어요. 심지어 할머니는 말기여서 병원에서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치료를 해도 길어야 1년이라고 하셨죠. 엄마는 처음으로 공장에서 나와서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외삼촌과 외숙모는 와서 돈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미 우리 집에 빌려준 돈이 많았던 터라 외숙모는 특히 쌀쌀맞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엄마는 공장을 그만두고 같이 살며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야, 너희 엄마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 하더라? 너희 집 그렇게 가난해? 너희 아빠는 이혼한 거야? 왜 집에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희 가족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며? 조용히 해. 시끄럽다. 너는 공부 안 해? 우리 집에 콩가루라고 너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희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돼. 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 집을 둘러싸고 워낙 말이 많았어요.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자라서 서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집이 살기 바빴거든요. 결국 외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에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하는 남자는 만나면 안 돼. 네가 너무 고생해. 엄마도 이런 인생을 살 줄은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제발 안정적인 사람 만나. 알겠지?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허공을 바라보며 엄마는 저에게 장례식장 내내 저 말을 재개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말이 제 머리에 강하게 각인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도 자라면서 사실 아빠를 원망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은 맞았지만 아빠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업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그런데 안 가려고. 나는 공부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회사 경리로 취직해서 살게. 내가 일하니까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야. 그동안 고생 진짜 많았어.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식당은 그만둬. 우리 사채빚도 다 갚았다며. 미선아, 우리 큰딸 너무 미안해. 엄마가 진짜 너무 미안해. 우리 딸 공부에 관심 많은 거 아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에 보내질 못하네. 사채는 다 갚았는데 이제 은행빚도 남았어. 그래도 너희 아빠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갚는 날이 오기는 한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집에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제 상황을 알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저는 바로 취직했습니다. 졸업식도 하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건설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번 돈은 다 엄마를 드렸죠. 적어도 저는 제 돈으로 우리 집의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충당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저는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동생이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지금 남편을 회사에서 일하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 욕심도 아주 많은 사람이라 야망도 넘치는 사람이었죠. 워낙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터라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아휴, 엄마는 속이 다 시원해. 우리 큰딸이 남편감을 잘 골랐네. 그래, 사람은 이렇게 멀쩡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최고야. 엄마는 이제 사업이라는 단어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 혹시라도 김서방이 사업 얘기 꺼내면 그냥 들어누워. 나는 아직도 너희 아빠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심하게 말리지 않았던 게 그렇게 후회된다니까? 아유, 알겠어, 엄마. 나도 아빠가 사업해서 우리 집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트라우마야. 일부러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으로 골랐어. 다행히 남편은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실제로 제가 결혼한다고 남편을 데려왔을 때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엄마를 보고 저도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혼 생활은 아주 평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제일 먼저 문제는 남편의 사업도 사업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주 늦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5살이었으니 얼마나 늦둥이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세아가. 아유, 나는 늙어서 이제 힘이 없다. 세아가, 네가 우리 영희 데리고 놀러 갔다 와라. 영희가 얼마 전부터 계속 유원지에 가고 싶다고 그러네.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네가 평일에 영희 데리고 다녀와. 응? 이번 기회에 가서 영희랑 친해지고 좋지. 영희가 워낙 또 너를 좋아하잖니. 아, 저 혼자요? 저는 운전할 줄을 몰라서 아가씨랑 버스를 타고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러면 아가씨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금 그냥 네가 가기 싫은 건데 괜히 우리 영희 탓을 하는 거 아니냐? 아유, 그러면 가지 마.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뭘 그렇게 말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 데리고 다녀올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는 결혼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어서 집에서 시어머니랑 주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아가씨를 낳아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육아를 제가 담당했어요. 원래 동생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저도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본인들의 자식인데 제가 맡아 키워주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죠. 엄마, 나 진짜 어린 아가씨 돌보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결혼을 한 거지 유치원에 취직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자꾸 나한테 아가씨를 돌보는 것을 원하니까 힘들어. 내가 혼자 유원지도 데려가고 아가씨랑 놀이터도 가고 밥도 먹이고 식모 같아. 미선아, 그래도 좋게 생각해. 김서방이 성실하게 월급 매달 가져다 주는 게 어디니? 엄마는 남편이 멀쩡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매달 가져다 주면 아가씨가 4명이라도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참아, 응? 엄마는 아빠의 사업에 대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멀쩡하게 살다 갑자기 집이 망한 거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소연하면 저보고 참으라는 말을 많이 하셨죠. 저도 3년 뒤에 꼭 돈을 모아서 독립하자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꾹 참고 아가씨를 돌보니까 아가씨가 저를 많이 따랐거든요. 새언니, 나 솜사탕 먹고 싶어요. 우리 공원 가서 솜사탕 먹어요. 응? 나 그리고 모래놀이도 하고 싶은데 놀이터 가서 놀아요. 네? 아유, 우리 영희는 새언니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언니랑 살면 되겠다. 그치? 너희 오빠랑 새언니가 곧 독립한다는데 영희 거기에 따라가서 살아. 엄마랑 아빠는 시골에 내려갈 거야. 영희도 오빠네랑 살고 싶지? 에? 새언니 나랑 이제 안 살아? 싫어. 같이 살아요. 응? 나 버리지 마. 영희는 새언니랑 살 거야. 제일 골치 아팠던 것은 바로 아가씨 문제였어요. 남편과 저는 돈을 모아서 독립할 예정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아가씨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독립하는 건데 어떻게 아가씨를 데려가겠어요? 이 문제로 남편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럼 어떡해. 부모님이 우리 독립하면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대. 영희를 그 시골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 당장 몇 년 뒤에 학교에 입학하는데 거기는 학교도 없어. 옆 동네까지 가야 하는데 1시간은 걸어야 나온다고 하더라. 당신 출근하면 아가씨 나 혼자 봐야 하잖아. 만약 우리 아기 생겨서 임신하면 그때는 어떡해? 혼자 몸 챙기기도 힘들 텐데 아가씨를 잘 못 돌볼 수도 있어. 그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야? 에이,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 그런 사람들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임신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영희랑 같이 사는 대신 엄마가 집 처분하고 남은 돈 주신다고 했잖아. 그걸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에서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건데 왜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건 나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아가씨가 아직 어리니까 돌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대해선 얘기 들은 게 전혀 없어. 여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응? 내가 아가씨가 싫다는 게 아니잖아. 매달 내가 돈을 버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했으면 이제 다 가족인데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 그럼 영희 시골로 보내던가. 나는 몰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일단 진정해봐. 내가 미안해. 알겠어. 결국 우리 부부는 어린 아가씨와 같이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독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 처분하고 바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아직 유치원생인 아가씨의 육아는 오로지 제가 감당했죠. 남편은 회사 생활이 바쁘다며 집에 잘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를 데리고 친정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애가 고집이 장난 아니네. 그리고 김서방보다 우리 딸을 훨씬 좋아해. 누가 보면 네가 제 엄마인 줄 알겠다. 성질만 좀 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워낙 시부모님이 늦둥이라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그래도 엄마 말대로 아가씨 문제만 아니면 크게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으니까 참고 사는 거지.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잖아. 그래, 막말로 집에 사채업자가 찾아오니? 아니면 대출 갚느라 네가 김치 공장 들어가서 종일 서서 김치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참아.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김서방이 그래도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잖아.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워낙 아빠의 사업 실패에 트라우마가 있던 엄마와 저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도 버텼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가씨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제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기도 했었죠. 그러다 겨우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열심히 태교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뱃속에 그럼 아기가 있는 거야? 우와, 아기 언제 태어나?
나 아기 태어나면 아기랑 같이 놀이터도 가고 놀이공원도 갈래. 우리 영희가 조카를 봐준다고 하니까 오빠는 기쁘다. 여보, 이것 봐. 우리가 영희를 키운 것처럼 영희도 우리 아기랑 놀아줄 거야. 뿌듯하지? 아가씨도 태어날 조카에 관심이 매우 많았어요. 우리 친정에서도 제 임신 소식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양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벼랑간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꼭 할 거야. 이미 생각해 놓은 그림이 있어. 여보, 당신은 나 믿지? 내가 그동안 바빠서 집에 잘 못 왔잖아.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나는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대화가 바로 사연 초반에 말했던 그 대화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 자체가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거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여보, 우리 태어날 아기도 아기지만 당장 아가씨는 어떡해? 당신이 갑자기 그만두면 아가씨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충당하라는 거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응? 영희? 에이, 솔직히 우리가 어디 무슨 고급 기관에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 기본만 하는 건데 왜 그래? 그리고 우리 아이 태어나면 영희가 많이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 멀리 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가슴이 갑갑해졌어요. 시댁과의 문제가 전혀 없던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고도 사건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시골에 갔는데 자꾸 우리 부부가 사는 곳으로 자주 올라오셨어요. 내가 반찬 몇 개 가져왔어. 우리 영희는 잘 있니? 네가 집에 있으니까 영희랑 우리 아들 굶지 않게 잘 챙겨라. 알겠지? 나는 그럼 며칠 있다가 가야겠어. 시골에서 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확실히 심심하긴 해. 그래도 네 아버지는 시골이 좋다더라. 내 고향인데 본인이 더 좋아해.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서 심심하셨는지 올라와서 며칠 동안 있다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살림살이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새아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돼. 그러면 음식 다 상해. 이건 완전히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모르니? 어머, 찬장은 왜 이래?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랑 같이 살면서 내가 정리한 거 못 봤니? 이런 은근한 시어머니 행동에도 제가 꾹 참았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통보에 저는 친정엄마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당연히 친정엄마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김서방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왜 남자들은 사업에 미치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야, 미선아, 절대 안 돼. 네가 어떻게든 말려. 네 아빠 그렇게 망하고 우리 집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지? 이미 말렸어.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 이미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내 말은 들리지 않나 봐.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 어떡해?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네 아빠가 너희 어릴 때 그렇게 사고 쳤던 거 아직도 갚고 있는 거 알지? 사채는 겨우 개고생해서 갚긴 했는데 아직도 은행빚이 어마어마해.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 물론 사업한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성공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더 높아. 나도 아빠가 사업하고 우리 집 쫄딱 망해서 힘들게 살았던 거 당연히 기억해.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이미 귀를 막았어. 어떡하면 좋아?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한테 뭐라 하더라. 실제로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워낙 아들 사랑에 지독하신 분이라 저한테 뭐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제발 남편 말려주세요. 제 말은 안 들어요.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면 당장 아가씨는 어떡하고 태어날 우리 아기는 어떡해요? 무슨 사고를 쳐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너는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일한다는데 왜 미리 초를 치고 있니? 옆에서 응원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원래 자고로 아내는 남편이 사회생활하면 집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게 도리야. 사람 섭섭하게 왜 이래?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부부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사업을 해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라. 괜히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한다는데 회방 놓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망하면? 그럼 그때 우리가 책임질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걱정하는 저에게 유난이라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이미 진섭이라는 친구와 동업할 생각에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처음에는 사업이 생각보다 아주 잘 되었어요. 여보, 여기 돈. 이걸로 우리 아기랑 영희 맛있는 거 사 먹여. 그리고 당신 힘들게 이렇게 집에서 집안일 하지 말고 사람 쓰라니까. 그냥 편안하게 백화점 가서 쇼핑해. 친정 식구들도 불러. 여보, 웬일이야 진짜. 저번에도 돈 가져다 주더니 오늘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잘 풀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 괜히 말렸네. 내가 그때는 미안했어. 괜찮아. 나도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줄은 몰랐거든. 당신 표정이 밝아지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자, 그럼 나는 또 돈 벌러 갈게. 조심히 잘 다녀와요. 행복하다. 남편은 실제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원래 살던 집에서 그 당시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서 살게 되었죠. 아가씨와 우리 아이의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가씨는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 사업 잘 될 거라 했지? 나는 우리 아들은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반대할 때 웃기지도 않더라. 앞으로 너는 그냥 조용히 우리 아들이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 시어머니는 기세 등등해진 상태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칭찬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머쓱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성공에 관해 제일 놀랐던 사람은 바로 우리 친정부모님이에요. 우리 딸이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엄마는 믿기지 않아. 너무 잘 됐다. 우리가 괜히 너희 아빠가 망했던 기억 때문에 안 좋게 생각했었네. 우리는 아직도 대출빚이 많잖아. 내가 젊었을 때 했던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지. 미안하다. 나는 아직도 우리 딸들이 장모님 손에 자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유, 그만해, 아빠.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나는 사실 사채업자 빚을 탕감한 것만으로도 대단해. 그거 갚으려고 아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잖아. 지금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잖아? 너희 엄마랑 우리 딸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일을 안 하면 꼭 죄를 짓는 기분이야. 우리 딸이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지 몰라. 김서방은 부디 망하지 않고 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친정아빠는 사업이 망한 후로 우리 가족에게 유난히 미안해하셨어요. 아직 빚이 많기도 했고 또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하는 분이셨죠. 그런 아빠를 보고 저는 속으로 남편의 성공에 관해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아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잘 나가던 사업은 정확히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할 만큼 갑작스러웠어요. 여보, 잠시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확히 말해. 다 망했다니? 끝이라니? 제발 그만 울고 말을 제대로 해. 나 너무 당황스러워. 제발 침착하게 말해봐, 응? 이제 끝이야. 미소나, 내가 미안해. 내가 나가 죽어야 해. 믿었던 진섭이한테 배신당했어. 그 새끼가 혼자 중간에서 다 가로챘다고. 심지어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잡을 수도 없어. 어떡하지? 남편은 사업의 동업자였던 진섭 씨에게 크게 당했어요. 이미 어릴 때 겪은 일이지만 막상 제가 자식이 아닌 아내의 상태로 소식을 들으니 타격이 훨씬 심했습니다. 남편도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우리 아빠의 처지였습니다. 사장님, 돈 내놔요. 우리 월급도 저번 달에 안 줬으면서 이번 달도 안 주면 어떡해요? 에라이 망할 자식아, 돈 내놔. 당장 문 열어. 안 열어? 심지어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사채업자들과 각종 사업하며 만난 거래처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급한 대로 살던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으로 급한 불을 껐어요. 하지만 급한 불만 껐지 이미 빚은 어마어마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해? 시골로 가라고? 장난해?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저 시골로 가서 살려는 거야? 싫어, 싫다고. 지금 이런 거지 같은 단칸방으로 온 것도 짜증나는데 무슨 시골이야? 영희야, 오빠도 너 시골로 보내는 거 싫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너까지 위험해져.
그러니까 미안한데 시골로 가서 엄마랑 있어. 알겠지? 그래요, 아가씨. 속상하겠지만 아까도 사채업자가 찾아온 거 봤죠? 아가씨까지 위험하니까 일단 시골로 가요. 상황이 안정되면 반드시 아가씨 데리러 갈게요. 집을 팔고 차도 팔고 적금도 깨서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가씨를 시골로 보냈고 시댁과 친정에도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계속 이사 다녀도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살림도 없는데 자꾸 와서 때려 부수고 난리야. 집주인도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 이제 돈을 빌릴 것도 없어. 어떡해. 아유, 내가 미치겠다. 사업하면 꼭 끝이 왜 이러니? 미선아, 엄마가 급하니까 돈 조금 줄게. 그걸로 일단 우리 손녀 밥은 먹여. 사람이 힘들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아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을 내가 우리 딸한테 하니. 이게 무슨 일이니? 뭐? 아니야, 됐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지영이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아이를 봐줘. 내가 엄마처럼 공장 들어가서 일해서 조금이라도 갚아야겠어. 남편도 지금 아는 사람한테 아주 소액이라도 빌리고 있거든. 해보는 데까지 해야지. 그렇게 갚아서 언제 갚으려고. 급하니까 일단 받아. 엄마가 그 상황을 겪어봐서 알아.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알겠지? 급할수록 침착해야 해. 일단 사채 빌린 거 갚는 게 우선이야. 그거 이자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지영이는 엄마한테 보내.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또 빚쟁이들에게 도축당하면서 우리 아이를 온전히 보호할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엄마에게 보냈어요. 친정이 그렇다고 여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동생과 대화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부는 왜 이렇게 무책임해? 그리고 언니 시부모님도 너무해. 이제껏 언니가 힘들게 내조하고 아가씨까지 키웠는데 왜 시골로 보냈냐고 뭐라 했다고? 그게 사람이야? 돈이라도 구해와서 도와주던가. 그것도 아니라며. 남편이 사업 잘 될 때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그걸 다 썼대. 줄 돈은 없다고 딱 잘라서 그러더라. 오히려 아가씨를 시골에서 어떻게 키우냐고 하는 소리에 기가 막혔어.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는데 속상해. 언니, 우리 엄마가 급하게 준 그 비상금, 그거 사실 아빠 병원비였어. 엄마가 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부가 너무 괘씸해서 그래. 언니는 할 만큼 했으니까 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급하니까 나도 지금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어.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미 우린 알잖아. 그래서 남편이 사업하는 걸 처음에 그렇게 말렸던 건데. 아무튼 고맙다. 우리 친정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야. 동생과 얘기하고 알게 된 사실은 비상금이 알고 봤더니 아빠의 급한 무릎 수술비였대요. 결국 아빠는 수술을 미루게 되었고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무릎 연골이 아파요. 이런 상황에서 시댁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유, 불쌍하네 우리 아들. 얘 세아가, 네가 우리 아들이 상처받아서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써줘. 알겠지? 아유, 얼마나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아플까.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러니?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지금 우리 친정도 힘든 형편인데 저한테 비상금을 주셨어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보다 지금 내 아들이 훨씬 힘들다. 너는 그동안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내 아들은 밖에서 일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힘듦의 크기를 따지면 압도적으로 우리 아들이 더 힘들지.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동안 아가씨가 제 자식도 아닌데 돌봤던 거 모르세요? 제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도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사셨으면서 아예 이론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돈이나 내놔라. 이거 아니야? 어? 돈 없다. 없다고. 시어머니와 저는 감정에 격해져서 심한 말이 오고 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때 서로 감정이 상해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서 저도 시어머니와 더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으니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저는 공장에 가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속으로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팔자가 왜 이런 건지 하늘에 대고 원망도 자주 했죠. 남편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내야 해. 우리 아빠도 당신처럼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알지? 그래도 지금 가난해도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자. 의기소침해서 집에서 잘 나가지도 않는 남편을 달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술에 의존해서 종일 소주만 마셨거든요. 제가 혼자 버는 돈으로 빚을 갚고 겨우 남은 생활비로 남편과 라면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깨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버텨왔던 저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도 너무 힘들다. 이제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면 안 돼? 나도 어깨만 회복하면 나가서 돈 벌게. 우리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알지? 이제 정신 차리고 돈 벌어서 빚 갚자. 그리고 다시 지영이도 우리 품으로 데려오자. 알겠어. 내가 사업 망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네가 혼자 너무 고생 많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 내가 나가서 일할게. 우리 이겨내자. 제가 울며 말하자 남편도 정신을 드디어 차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깨를 회복하는 동안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게 되었죠. 빚도 조금씩이지만 갚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친정에 맡겼던 우리 딸도 데려왔어요. 저는 예전처럼 공장에 가서 버는 것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돈을 벌었어요. 월급은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빚을 갚으며 힘들어도 참고 살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한 사연의 핵심이랍니다. 미선아, 혹시 100만 원을 급하게 구할 수 있을까? 네 아버지가 그때 수술을 제때 못했잖아. 후유증이 있는지 자꾸 자다 깨고 일상생활도 힘들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마침 주말에 수술 하나가 취소됐다고 하더라고.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100만 원 있니? 100만 원? 마침 남편이 어제 월급을 받았어. 거기서 조금 빼고 우리 적금 깨서 줄게. 그때 엄마랑 아빠가 우리 빚 많았을 때 줬던 돈도 못 갚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때 빌린 돈 갚는 거라 생각할게. 아유, 너무 고마워. 아빠 수술 잘 끝나면 차차 갚을게. 사업이 뭐라고 내 남편도 네 남편도 난리니. 아유, 남자들이 문제다. 어쨌든 우리 딸 고마워. 엄마가 급하게 전화로 아빠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사업 망하고 힘들었을 때 저한테 주겠다고 아빠가 수술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친정에 그 정도 비용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100만 원이 우리 형편상 큰 돈은 맞았습니다. 선뜻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 먼저 우리 부부를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으니 저는 돈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말 그대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무슨 100만 원을 상의도 없이 보내? 당신 미쳤어? 내가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돈을 그렇게 홀랑 보냈다고? 적어도 나한테 말은 하고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급하게 예약금을 보내야 한다잖아. 우리 부모님이 저번에 당신 빚 갚을 때 도와줬던 거 몰라? 물론 나도 늦게 말해서 미안해. 엄마가 꼭 갚겠다고 했어. 저번에 우리한테 줬던 돈은 1원도 못 갚은 거 알지? 나는 당신 반응이 오히려 서운해. 서운? 지금 서운하다는 말이 나와? 내가 공장에서 개같이 일한 돈을 왜 주냐고. 인연이 미쳤나?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차용증 받아와. 100만 원이 누구 장난이야? 그 돈을 왜 줘? 우리 형편을 보라고.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내가 이제껏 결혼해서 당신이랑 당신 가족한테 한 게 얼만데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이러는 거야? 양심이 있어 없어? 내가 결혼하고 어린 아가씨 혼자 키우고 그 뒤로도 키워주고 당신의 잘못해서 망해서 빚 갚느라 개고생하는 거 안 보여?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 나도 힘들어. 사는 게 힘들다고. 겨우 어떻게든 이겨내서 사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상의도 없이 돈을 보내냐고.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우리 부모님이잖아. 몇 번을 말해. 내가 쓸데없는 곳에 썼니? 막말로 네 부모는 뭐 해준 게 있어? 오히려 아가씨 시골에 보냈다고 나한테 지랄하더라. 우리 부모님은 당신 사고 친 거 없는 형편에 본인 병원비로 갚아줬는데 어떻게 그래?
순간 제가 욱해서 남편의 말에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러나 몇 초가 지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당장 너희 부모한테 가서 차용증 가져와. 다음 달에 갚으라고 해. 아니면 이혼이야? 남편은 제가 친정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자 크게 분노했어요. 그러더니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행동이 뺨을 맞을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순간 아빠의 수술이 걱정되는 마음도 들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빠 수술 내일이지. 몸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급하게 잡힌 수술인데 긴장되지는 않아? 미선아, 아빠는 괜찮아. 그런데 너 우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빠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설마 김서방이 또 사고 쳤니? 아빠, 나 서러워서 못 살겠어. 너무 속상해. 내가 아빠 수술비를 보냈다고 했더니 남편이 차용증을 받아오래. 도대체 어떻게 저래?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내 뺨을 때렸어. 내가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데 저럴 수가 있어? 뭐? 내 딸의 뺨을 때렸다고? 그게 진짜야? 김서방이 어떻게 그래?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뺨을 맞았다고 말하고 아빠가 흥분하자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자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선아, 나 준철의 삼촌이다. 뭐라고? 우리 미선이를 남편이 때렸다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아저씨가 당장 거기로 갈게. 딱 기다려. 네? 네? 누구라고요? 준철이 삼촌? 삼촌이라고요? 아니 글쎄 여러분, 제 전화를 가로채서 받은 사람이 바로 준철의 삼촌이었어요. 어릴 때 워낙 많이 봤던 사이라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빠와 동업하다 보증 문제로 연락이 끊겼던 준철이 삼촌이 왜 아빠와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분 뒤 삼촌이 제 앞에 아빠와 나타났어요. 삼촌 뭐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빠랑 삼촌이랑 다시 연락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선아, 오랜만이다. 삼촌이 참 너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 그때 사업이 망하고 아저씨가 생명의 위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갔었다. 거기서 몇 년간 개고생하고 일이 겨우 해결되어서 예전보다 돈이 많아졌어.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왔지.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 너희 가족은 이미 떠난 후였어. 내가 수소문하고 흥신소에 의뢰하고 겨우 너희 아빠를 찾았더니 이렇게 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더라.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삼촌, 저는 모르겠어요. 삼촌이 미운데, 너무 미운데 반갑기도 해요. 삼촌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삼촌 보증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서 고마워요. 아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한테도 말했는데 내가 너희 가족에게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칠 거야.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우선 망할 너희 남편이 첫 번째야. 그 새끼 어디 있어? 당장 이혼해. 변호사 선임하고. 감히 우리 미선이를 때려? 삼촌은 중국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사업이 아주 잘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잘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삼촌의 덕으로 저는 망할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미선아, 내가 미안해. 잠시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미혼하지 말자. 내가 다시는 너한테 손 올리지 않을게. 됐어. 나는 이제 당신하고 할 말은 없어. 내가 그동안 시댁과 당신에게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우리 앞으로 마주치지도 말자. 나는 당신 빚을 대신 갚을 생각 없어. 이혼하자며. 당신이 이혼 얘기 먼저 꺼냈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미선아, 내 말을 들어봐. 미선아!
저는 준철의 삼촌의 도움으로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를 무려 삼촌이 3명이나 선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삼촌은 우리 친정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저는 예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본인 빚을 혼자 갚아야 하니 저한테 무릎 꿇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역으로 친정엄마가 예전에 빌려준 돈까지 청구했어요. 이게 다 남편의 업보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저 망할 남편을 보지 않아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래요.